안녕하세요. 홍마이 주식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에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잡담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잡담이라고 그래서 마냥 웃고 떠들고 즐기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린 비록 흙수저여도 아이들은 금수저를 만들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흙수저, 금수저, 요즘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는 용어들인데, 흙수저라는 건 말 그대로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이 그렇게 평범하거나 또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케이스를 흙수저라고 얘기를 하고, 금수저라고 부르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많고 좋은 환경, 어, 넉넉한 자산이 있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풍족하고 아쉬운 거 없이 그렇게 살아온 분들을 금수저라고 얘기를 하죠. 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금수저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금수저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사실 금수저보다는 흙수저가 비율적으로 봐도 더 많을 것 같고, 금수저가 또 그렇게 많으면 더 이상 금수저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아이들은 금수저로 키워보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보시는 6가지의 목차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게 무거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들으시고, 단지 이제 중요한 건 실천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분명 당신의 실수다. 이 얘기는 빌 게이츠가 남긴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빌 게이츠가 남긴 수많은 명언들 중에 흔히들 자주 언급을 하는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흙수저로 태어난 건 당신의 실수가 아니지만 죽을 때도 흙수저인 건 당신이 잘못한 거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 말도 저는 사실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오늘은 이거를 좀 한번 살짝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는 것은 나의 무지에서 비롯된 작은 실수이지만 가난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나의 방만에서 비롯된 큰 실수이다 라고 바꿔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으시니까 아직 가난하실 수도 있고 가난은 벗어났지만 이렇게 자타가 인정을 하는 부자인 경우는 드무실 거예요, 사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죠.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거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본인이 노력여에 따라서 금수저가 될 수도 있고 은수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계속 흙수저로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의 아이들은 금수저가 되어야 되겠죠. 최소한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은수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 좀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길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본인이 가진 게 많아서 자식한테 물려줄 게 많으면 그거 이상 뭐 좋은 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렇게 많이 물려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아이들이 본인이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희가 물려받은 게 없다고 그래서 뭐 우리도 똑같이 자식한테 아빠는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너도 물려줄 게 없다 이러실 것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자녀들한테만큼은 부를 물려주거나,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자녀들이 부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책에서도 그렇고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하는 방송은 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부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부를 물려준다라는 개념보다는 부를 창출해 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부를 물려준다라기보다는 아이가 자산을 만들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내용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실천만 하시면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은수저까지는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오늘 방송을 해드릴 이런 얘기가 제가 예전부터 주변 분들한테 종종 해오던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뭐 대화 도중에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뭐 대화의 주제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뭐 물려줄 게 많을까,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이 얘기를 꺼낸 적도 있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실 때는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맞네,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는데, 막상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뭐 어떻게 잘 돼가고 있냐, 뭐 잘 하고 있어 하고 물어보면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게 방법적으로 어렵고 뭐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것들이 아닌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이 항상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막상 하려니까 귀찮다, 생각보다 실천이 잘 안 된다, 나중에 하지 뭐, 아니면 뭐 내가 많이 벌어서 물려주지 뭐, 이런 대답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부지런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생활에 있어서 항상 그렇게 부지런하신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 뭐 6.25 때 태어나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그런 시기에 사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도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죠, 부지런함이. 그분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고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40대 분들, 30대 분들, 뭐 50대 분들은 뭐 조금 반반 정도의 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30, 40대 분들은 사실 야, 저 사람 정말 부지런하다,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살아온 환경들이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부터 해가지고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뭐 나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이 대열에 들어설 때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맞고요. 예. 지금 뭐 60대, 70대 분들, 뭐 50대 후반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80년대, 90년대에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 인구로 사시던 그 시기이신데, 그분들은 국가적인 환경이나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또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몸에 자연스럽게 배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30대, 40대 분들은 그래도 생활에 조금 여유가 있고 경제가 급격히 성장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가정 환경이나 뭐 먹고 사는 환경들, 경제적인 여건들이 좀 나아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은 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살던 시절보다는 부지런함이 좀 덜하죠. 물론 3, 40대 분들도 부지런하신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근면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신데 무슨 생각을 하시고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시면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시던가요? 행동들이 미룸이 없어요. 어떤 생각이 나면 바로 실행에 옮기시고 굉장한 추진력을 가지고들 계시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살아온 환경에 여유가 조금 있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걸 바로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속된 말로 발등에 불 떨어져야 하시는 분들, 저부터도 좀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한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바쁘게 움직이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움직이면 또 잘 하세요. 일을 못해서 밀어놓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되시는데 그냥 몸에 배이지 않은 거죠. 그런 부지런한 습관들, 행동들,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지 않다 보니까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쳐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제가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조언이라면 조언이고 방법적인 제시라면 방법적인 제시인데,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면 듣고 나서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수긍은 많이 하시는데 행동에 옮기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건 방법적인 게 어렵거나 아니면 제 앞에서 얘기를 들을 때는 뭐 괜찮은 방법이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에이 그게 뭐야, 난 별로 거기 수긍을 못 하겠는데, 이런 개념 때문에 행동을 안 옮기시는 게 아니고 미루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애가 굶어 죽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아이들을 부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급하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아직 시간이 많은데라는 생각. 근데 아시다시피 아이는 금방금방 크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아이가 좀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당장 급한 게 없다 보니까 미루다 보면 이거는 기한이 도래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아이를 부자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마냥 미루다 보면 결국은 실행을 못하고 아이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나이까지 훌쩍 커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방송의 가장 키워드는 방송을 들으시고 수긍을 하신다면 실천에 옮기시라는 거. 그걸 가장 핵심 키워드로 잡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를 한번 볼게요. 코 묻은 돈을 빼앗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코 묻은 돈을 빼앗지 말자. 그렇죠. 바로 자녀들의 돈을 뺏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자녀들이 자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야 아빠 10,000원만 줘, 100,000원만 줘 이런 식의 뺏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녀들 앞으로 들어오는 돈을 전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있는 돈마저 뺏었으면 안 되겠죠. 애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우리 애는 가진 돈이 없다. 아니요. 의외로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양가 부모님들하고 뭐 일가 친척분들 그리고 집에 놀러 오시는 분들, 지인분들, 부모의 지인들,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만나는 지인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과자 사 먹어라 10,000원. 뭐 애들이 조금 더 크면 뭐 정말 오랜만에 본 사이 같으면 뭐 50,000원씩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과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 돈 다 어쩌셨나요? 네? 엄마가 가지고 있을게, 아빠가 가지고 있을게. 받아가세요. 과연 그 돈을 아이가 부모한테 위탁을 해놓고 신탁을 해놓은 돈인데 신탁이 맞겠죠? 네. 신탁을 해놓은 돈인데 그 돈 잘 불려주고 계시나요? 아니면 원금 보전이라도 하고 계시나요?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의 도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의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길로 바로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 줬습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할 때 저희 아이가 2010년대에 태어난 아이인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던 그 무렵에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하면 바우처 지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돈을 입금을 하고 은행 계좌를 만들면 10,000원을 바우처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던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육아나 보육 정책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잖아요. 요즘 뭐 워낙 나라가 또 저출산 국가고 뭐 인구의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너무 적고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육아나 보육 정책은 뭐 점점 더 좋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서 아마 뭐 줄어들지는 않았을 텐데 뭐 비슷한 개념으로 저희가 어렸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보육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출산하면 양육수당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지금은 그 양육수당의 금액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아이를 기준으로 하면 태어난 그달부터 해가지고 12개월 그러니까 첫 돌이 될 때까지는 한 달에 20만 원 13개월이 되면서부터 24개월이 될 때까지는 한 달에 15만 원 그 이후로는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을 해줬었거든요. 지자체에서 물론 뭐 이제 그때 당시에도 뭐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뭐 연말에 태어난 아이들은 지급을 못 해주고 뭐 이랬었는데 제가 살던 그 지역은 뭐 지자체가 돈이 없는 지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거를 뭐 지급할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꼬박꼬박 잘 받았습니다. 뭐 물론 이 양육수당이라는 게 중간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보육료 지원을 해주죠. 어린이집 같은데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양육수당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을 받는 대신에 이제 양육수당은 더 이상 지급을 해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맞벌이 부부라도 대부분 돌이 지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가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양육수당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이의 양육수당 받는 걸 저는 아이 명의로 만든 통장에 그냥 수급을 받아줬어요. 그 돈 없어도 뭐 애를 키우는데 뭐 기저귀 값이 없고 분유 값이 없고 이랬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거 뭐 물론 뭐 돌전에 한 달에 20만 원씩 들어오는 게 뭐 많으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 돈 없어서 애를 막 굶주리게 키우고 이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굳이 부모가 안 쓰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양육수당 자체를 그냥 아이의 명의로 만든 통장으로 양육수당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냥 그 통장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뭐 친척분들, 지인분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아이 보면 뭐 지갑에서 뭐 만 원씩, 2만 원씩 뭐 이렇게 꺼내 가지고 주고 가시기도 하고 또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직접 용돈을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못하는 그런 나이 때는 아이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부모들한테 주고 가시죠. 애한테 뭐 나중에 뭐 옷이라도 한 벌 사줘라 뭐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줘라 뭐 이러면서 주고 가시는데 그런 돈은 또 1, 2만 원이 드물어요. 뭐 5만 원, 10만 원씩 뭐 이렇게 주고 가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받는 돈들도 전부 그 돈을 주신 분들의 명의로 아이 통장에 찍히게 계좌이체를 해가지고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아이가 돌이 될 무렵이 되니까 수백만 원이 모여 있더라고요, 벌써.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육수당만 해도 첫돌이 될 때까지 24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씩. 저는 그거를 아이 통장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한 푼도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240만 원이 쌓여요. 양육수당만 해도.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출산하고 나면은 뭐 애 옷이라도 한 벌 사줘라. 급하게 오느라 뭐 옷도 못 사왔다. 뭐 아직은 뭐 옷도 많을 거고 장난감도 많을 거니까 뒀다가 나중에 애 필요한 거 뭐 있으면 하나 사줘라. 이런 식으로 주시는 돈들. 그 돈도 굉장히 많아요. 애가 돌이 지나기 전까지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오시면 대부분 5만 원, 10만 원 이상 주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돈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 그 돈 없어도 먹고 사시는데 큰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받을 때마다 부모들이 받아서 본인들 지갑에 넣고 뭐 그러시다 보면 그 몇백만 원이 되는 그 큰 돈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거를 애를 키우는데 써라 이러고 뭐 누가 400만 원, 500만 원을 확 주고 가시면 그 돈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뭐 십시일반으로 뭐 이렇게 보태주시는 건데 뭐 5만 원 주고 가시고 10만 원 주고 가시고 양육수당 한 달에 20만 원씩 들어오고 푼돈으로 들어오는 돈은 아시다시피 다 부스러진 돈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안 남습니다. 그 돈들을 모아보세요. 아이들 앞으로 들어오는 돈은 의외로 많아요. 하다못해 1년에 2번 있는 명절 있죠. 설하고 추석. 그때만 해도 애들 앞으로 들어오는 돈이 1, 20만 원은 쉽게 들어올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어려도 물론 뭐 세뱃돈 뭐 이런 거 뭐 만 원씩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친척분들 이렇게 모이실 때 간만에 아기를 데려가고 그러면 네가 누구 애구나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애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닌데도 그냥 뭐 그 애기 고사리 손에 뭐 5만 원씩 이렇게 쥐어주고 하시죠.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그래 이러고 뭐 말도 못하는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명절 때마다 1, 20만 원은 우습게 들어와요. 그런 돈들만 모아도 1년에 몇십만 원, 뭐 많게는 뭐 몇백만 원도 생겨요, 진짜로. 양육수당하고 그런 거 다 모아보세요. 그러면 매년 1, 2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그 정도 생기던데, 돈이. 제 경험상. 근데 과연 그 돈들이 지금 다 어디 있나요? 저희 아이는 예외예요. 저는 다 모아줬으니까. 근데 그때그때마다 아이 명의의 통장에 모아주었으면 꽤 큰 돈이 되어 있을 그 돈들이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들 아니신가요? 어, 그런 돈들을 모아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돌잔치 때 보통 금반지나 이런 것들 받는 게, 돌잔치를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좀 적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돌잔치를 하신 분들은 최소한 5돈 이상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양가 부모님들 해주실 거고, 아빠나 엄마의 형제 자매들이 해주실 거고, 친한 지인분들이 해주실 거고, 뭐 요즘은 뭐 금 시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반돈도 많이 들어오고, 또 금도 예전에는 뭐 14K, 18K, 24K였는데 요즘에는 뭐 7K, 10K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금의 비중이 더 줄어든 그런 것들도 있는데, 돌잔치 때 들어오는 건 14K, 18K 없죠? 대부분 순금 아닌가요? 대부분이 아니라 99% 들어오는, 돌반지로 들어오는 것들은 99%가 다 순금 아닌가요? 요즘은 또 좀 틀린가요? 뭐 돌잔치를 해본 지가 좀 오래돼서. 근데 어쨌거나 그게 최소한 5돈 이상은 들어올 텐데, 그 금반지들 다들 어쩌고 계시나요? 뭐 집에 보관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금반지는 또 의외로 그냥 보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금반지를 그냥 파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판도는 어디 갔는지 모르죠, 이제 또. 저는 그런 부모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애 키우느라 고생을 했으니까 어, 그 금반지의 일정 부분에 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인정은 좀 합니다. 인정은 좀 하는데, 그걸 떠나서 아이 돌잔치를 하고 들어온 금반지를 녹여가지고 자기 금목걸이, 금팔찌를 하는 부모들을 본 적이 있어요. 어,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예. 저는 그냥 뭐 일단 저는 그 금반지들은, 돌잔치를 하고 나서 들어오는 그 금반지는, 금반지 자체를 현물로 보관을 하시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바꾸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이 물론 금 시세도 많이 오르죠. 많이 오르는데 대려 저희 아이 돌잔치 할 때에 비하면 지금 금 시세는 몇만 원이 내려갔어요. 어, 저희 아이 돌잔치 할 때쯤이 뭐 금값이 가장 진짜 막 고점을 찍던 그런 시절이어서 금값이 굉장히 비쌀 때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금값은 대려 내려갔어요. 근데 금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현물로 보관을 해서 나중에 현금화 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현금화를 시키는 게 돈이 불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봅니다, 저는.
요즘 금값 시세로만 따져도 뭐 다섯 돈만 들어오면 한 돈 1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순금으로 돌반지를 받는다고 하면 최소한 그 돈만 해도 100만 원인데 그런 돈들도 다 뭐 금반지를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그 금반지를 파셨던 분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죠, 지금. 그래서 저는 그 금반지도 팔아서 전부 아이 통장에 넣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꼭 돌반지를 기념으로 좀 보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양가 부모님들이 해주신 거 한두 개 정도만 기념으로 간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저희가 부모다 보니까 저도 우리 아이한테 돌반지를 해줬는데 그건 가지고 있어요. 그거 정도는 뭐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 그 외의 것들은 사실 그렇게 기념으로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게 꼭 어린 아이들에 관련된 얘기만은 아니에요. 지금 뭐 막 태어난 애들, 미취학 아동들 이런 아이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는 아니고 되려 뭐 우리 아이들은 뭐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푼돈 받을 시기는 지났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제 조카들한테 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대려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면 양육수당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친척분들한테 받는 금액대 자체가 달라져요. 네.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 명절 때 5만 원, 10만 원이 기본이죠. 네. 그 이상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이. 그러면 뭐 저번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뭐 고등학생이 명절 때 평균적으로 받는 용돈이 고등학생 한 명당 뭐 60몇만 원이라고 그러던가? 평균 금액이. 예. 오히려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주변에서 받는 용돈 자체가 금액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면 용돈을 주시죠. 그 용돈을 뭐 아이랑 뭐 네가 집안일을 이만큼 도와주면 아빠가 용돈을 얼마를 줄게. 이런 것들을 현금을 주지 마시고 통장에 넣어주세요. 아이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은 학교에서 통장을 만들게끔 하는 것 같은데 그 통장에 돈을 모아주세요. 이체를 해주시든 해가지고 아이가 자기 손에 현금으로 쥐는 건 없지만 자기 명의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보면 아이들도 돈 불어나는 재미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나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아이들이 미취학 아동일 수도 있고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일 수도 있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의 돈은 아이 통장에 넣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돈을 뺏지 말고 전용을 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지금 이 방송을 보실 정도의 분들이시라면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그 돈 없다고 생계유지 안 되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사실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그 돈 부모가 받아서 써봐야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질 것도 아닌데 그 돈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다 쓰시면 애는 애대로 들어오는 돈이 없고 나중에 크면 따집니다. 내 돈 다 어쨌냐고. 제 조카들 중에도 이미 성년이 된 아이들이 부모들하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걸 전 많이 봤어요. 내 돈 다 엄마 아빠가 가지고 갔잖아. 그 돈 줘. 없죠. 그 돈 한꺼번에 개원하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목돈으로 개원하셔야 됩니다. 그 돈 갖다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아이한테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이 있다면 그 통장에 넣어주시면 되고, 통장이 없으면 아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 아이 앞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명목의 돈들은 다 그 아이 통장에 넣어주세요.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아이는 벌써 흑수저일 가능성이 없어진 겁니다. 최소한 그 아이는 은수저 이상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부모가 그만큼 경제관념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난 재벌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은 재벌 후계자처럼 키우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재벌은 안 계시죠? 뭐 저도 재벌은 아니고요. 혹시 재벌가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계시면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설하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 우리는 재벌이 아닌데 우리 아이들은 재벌가의 아이들처럼 최고급으로 먹히고 입히고 뭐 사줄 수 있는 거 다 사주고 뭐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재벌처럼 키워보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 오프닝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재벌가에서는 이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주식을 증여를 해주고 그걸로 부와 경영권을 물려준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맞죠? 네,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주식을 보유하게 해주고 부를 물려주자라는 얘기예요. 부모들의 신분이 재벌은 아니어도 행동은 재벌처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아이들한테 주식을 증여를 해주고, 물론 저희는 재벌이 아니니까 물려줄 주식 같은 거 없겠죠. 물려줄 주식 따위는 없을 텐데 주식을 증여를 해줄 상황이 안 되면 최소한 아이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끔은 해주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분은 재벌이 아니어도 우리 아이를 키우는 방식만큼은 재벌처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증여를 해줄 주식도 없고 부도 없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해주고 부를 물려주자는 거냐? 그쵸? 앞서서 말씀드렸던, 앞 챕터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아이 통장에 모아둔 돈, 그 돈으로 아이들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그 아이의 통장에 들어있는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을 해주자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재벌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발표를 한 2015년 4월 달 기준의 국내 어린이 주식 부자 순위예요. 1위부터 쭉 보시면 뭐 굉장하죠. 이게 지금 맨 마지막 줄에 맨 끝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보유 금액이에요. 평가 금액. 근데 평가 금액 보시면은 뭐 1위부터 해가지고 뭐 8위까지는 100억대고요. 지금
제일 밑까지 내려가도 10억대죠. 어마어마합니다. 1위부터 위에 상위권을 쭈루룩 석권을 하고 있는 집안이 한미약품 집안인데, 뭐 이 일들은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회장이 한미약품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뭐 이렇게 손자들한테, 손주들한테 금액을 좀 나눠줬는데, 지금은 평가액이 더 많이 올랐죠. 이거 나눠받고 엄청난 금액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 뭐 괴리감을 느끼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직업들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의 직업들을. 평범한 집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기업체들의 자녀들, 손주들, 그 다음에 뭐 친인척들 뭐 이런데, 어떠신가요? 이거 지금 이 도표를 보시니까 어떤 기분이 드시죠? 좀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우리 부모님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재벌이 아닌 거에 뭐 좀 한숨이 나오나요?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부자면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해줄 텐데, 이런 뭐 한탄이 생기시나요? 뭐 물론 금액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허탈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뭐 이 지금 뭐 1위부터 8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금액대는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이런 기사나 뭐 이런 거에서 그냥 뭐 이렇게 글로만 봤지, 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들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100억 단위의 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금액 자체가 뭐 이렇게 뭐 100억, 200억, 말은 편한데, 말은 쉽게 쉽게 나오는 금액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사실 이 금액이 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허탈한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건 사실인데요. 제가 이런 도표들이 한 번씩, 주로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뉴스들이,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그 뉴스에 놀라는 게 아니고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의 반응에 놀라요. 다들 재벌들이 왜 이렇게 자기 자녀나 후대에 왜 이런 식으로 주식을 증여를 해주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전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뉴스에 댓글 달고 이런 분들도 거의 없어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좀 더 효율성이 좋은 일들을 하시죠. 그런 댓글을 달고 있을 시간에. 근데 대부분 그런 기사에 달린 댓글들 보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시를 하고, 그냥 화내는 댓글, 뭐 짜증내는 댓글, 자조 섞인 댓글, 뭐 심지어 뭐 비방을 막 하고 욕도 하고 뭐 그런 댓글이 대부분이에요. 저렇게 사니까 재벌들이 욕을 들어 처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주식을 저만큼 물려주냐, 뭐 정말 어이없는 세상이다,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참 불평등하다, 뭐 기타 등등, 뭐 이게 왜 불평등한 거죠? 이분들은 그만큼 본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기업을 일구고, 그 기업, 자기가 노력한 대가만큼 부를 보유를 하고, 그 부를 자기 자녀한테 합법적인 방법으로 물려주는 건데, 그게 왜 불평등한 거고 욕을 먹을 행동이고, 어린애들은
아는 게 없으니까 주식을 물려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벌가들, 부자들 다 자녀들한테 주식으로 부를 물려줍니다. 근데 다들 그걸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부모가 정상적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아이한테 정말 효율적인 경제 공부를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의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욕을 해요. 그걸 따라할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한테 부를 물려주는구나.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미약품 이 2015년 4월달 기준으로 200억대의 주식들을 물려받았는데 지금 이 평가 금액은 2배 이상 다 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그만큼 오른 건가요? 아니죠. 한미약품 자체가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물려받을 당시에는 200억대의 자산을 물려받은 것 뿐인데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평가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유 자산이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수백억대, 수십억대의 자산은 아니더라도 천만 원을 주식으로 보유를 했으면 똑같은 시기에 우리 아이한테 한미약품 주식을 1,000만 원어치를 사줬으면 그 아이의 보유 자산도 지금은 2천만 원이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시장 경제의 원리들은 무시를 한 채 이런 뉴스만 보면 짜증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 꼴 잘 돌아간다, 뭐 불평등하다. 진짜 이 방송 보시다가 나중에 인터넷에서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그 기사 내용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기사 내용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한번 봐보세요. 좋은 댓글들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욕이에요. 그걸 왜 욕을 하는지 저는 그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벌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그분들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재벌들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저도 재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데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반성을 하고 저도 나도 저렇게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자꾸 이런 것들을 어떤 저한테 변화의 계기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욕을 하시는 분들은 평생 똑같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경제관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경제관념 자체를 못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산출되시는지 아시죠? 코스피 지수라는 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보통주들의 시가총액을 합산해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날짜가 1980년 1월 4일이고요. 그날의 시가총액을 환산해 가지고 기준지수 100으로 잡았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장종 후에 코스피 지수가 2322.88포인트예요. 이 얘기인 즉슨 정확히 지난 38년간 23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했거나 똑같은 움직임을 가진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여태 보유를 했다고 치면 38년 동안 2300%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코스피 지수는 이제 평균값의 개념이니까 이 중에 이제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도 있을 거고 뭐 상폐된 기업들도 부지기수죠. 그 기업들은 뭐 어차피 상장 폐지가 되면서 뭐 주식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니까 뭐 코스피 지수를 산출을 할 때는 다 제외가 되겠죠. 이제 상폐가 되면. 근데 어쨌거나 그런 뭐 상폐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기업들, 뭐 주가가 그 회사의 가치 이상으로 고평가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제외하고 업계의 우량주들만 모아가지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더 엄청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프닝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10년간 업종별로 대장주나 주도주의 수익률만 모아가지고 보면 최소 5배에서 20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10년 동안에.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태어나서 성년이 될 때까지 20년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보고 종목만 제대로 선정을 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소한 기본 1000% 이상의 수익은 거둘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희망 고문을 하고 뭐 희망을 심어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로 갈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주식은 장기 투자에 가능한 합당한 그런 종목들을 고를 거고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꾸준히 보유를 해나갈 주식이기 때문에 정말 업종별로 그 해당 업계에서 정말 완벽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장주나 주도주나 이런 주식들만 골라서 두세 종목만 투자를 해놓으면 더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을 테니까 그걸 두세 개 종목으로 분산을 해가지고 주식 보유를 해주면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쯤에는 최소한 100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10배 이상. 1년에 100만원 정도씩만 종잣돈을 불려나간다고 해도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쯤 되면 20년 후에는 그 아이의 주식 계좌에는 억대가 넘어가는 금액이 남아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다 뭐다? 장기 투자는 복리의 마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1000%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자, 이만큼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나는 저걸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실라나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실천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걸 아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실천이다. 실행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좋은 생각을 해놓으시고도 실행을 안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타이밍이다. 뭐 수도 없이 들어보신 얘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나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아이의 주식 자산을 만들어서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또한 그걸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이한테 건전한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주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시면 돼요. 주식은 우리가 여태까지 자라고 살면서 들었던 것처럼 주변에서 듣고 부모 세대한테 들었던 것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도박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나는 비록 직장 생활을 해서 고정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지만 그 고정 수익을 활용을 해서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부를 늘려갈 수 있는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주식은 위험한 거야, 함부로 하면 안 돼. 물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들을 보고 계시는 거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 방송만 보시는 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주식 방송을 보시는 분들, 주식 책을 보시는 분들, 주식을 잘 모르고 섣불리 덤벼들면 정말 그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보시고 주식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식이 위험한 게 아니고 주식 시장 자체가 도박 시장이 아니라 주식을 뭣도 모르고 제대로 모르고 덤벼드니까 위험한 거예요.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안전운전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교통의 흐름 속에서 조화롭게 운전을 하고 방어 운전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도로에 차 끌고 나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분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 정작 도로에서 위험한 건 그런 교통 흐름을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해서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생각, 그런 사고를 못 하시는 분들, 면허를 막 따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없으신 분들, 당황하면 차가 위험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당황하면 악셀을 밟으시는 분들, 또는 컴퓨터나 오락게임으로 운전을 접해서 그게 정말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겁대가리 없이 부모님의 차 키를 훔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차량을 대여를 해서 렌트를 해가지고 무면허 상태로 도로에 차를 끌고 나오는 아이들, 그게 위험한 거지. 정석적으로 운전을 하고 주변의 차량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드시는 분들은 결코 운전이 위험하지 않아요. 그 얘기인 즉슨 주식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의 생리를 차근차근 배우고 좋은 주식을 선택을 하고 매입을 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방법들, 기법들, 재무제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량한 기업을 발굴해내는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식시장에서 위험하신 분들은 야, 어디 좋은 정보 있대, 야,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 이 기업, 이런 얘기 듣고 쉽게 움직이시는 분들, 확인조차 안 해보시는 분들, 아니 마트에 가서 과자 한 봉다리, 음료수 하나, 햄 한 봉다리, 이런 거 사실 때도 앞뒤로 뒤집어 보고 단가를 따져보고 이게 과연 다른 거보다 비싼 건지 싼 건지, 성분은 어떻게 되는지, 햄이라면 돼지고기 함량은 어떻게 되는지, 닭고기가 더 많이 들어간 건 아닌지,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닌지, 이런 거 다 따져보시는 분들이, 몇백원 몇천원짜리 사면서도 그런 걸 따져보시는 분들이 왜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투자하는 주식은 남의 얘기만 듣고 야, 그거 괜찮대, 너한테만 해주는 얘긴데 이거 정말 고급 정보인데, 개미 귀에 들어오는 고급 정보는 고급 정보가 아니라니까요. 쓰레기예요. 세력들이 내가 이제
싼 값에 매입해가지고 보유한 주식들을 가격을 올릴 만큼 올려놨으니까 이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어디 이거 받아먹을 호구들 없나? 세력이 세력한테 그거를 사기를 치고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팔죠. 그런 거에 속아서 넘어갈 사람들은 개미들밖에 없어요. 그 개미들한테 내가 가진 주식이 실제 시장 가치는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나는 이걸 너한테 지금부터 10만 원에 팔 거니까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아니야, 너는 15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걸 10만 원에 살 거니까 지금부터 이 주식은 10만 원의 가치를 내가 부여를 해줄 거야. 어떻게? 거짓된 정보,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1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 판단을 하지 말고 너는 그냥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사. 그러면 15만 원까지 올라갈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내가 너한테 널 생각해서 흘려주는 진정한 정보야. 고급 정보지. 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 정보들이에요. 개미 귀에 들어오는 정보는 쓸만한 정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 입문서나 이런 책들을 보면 뭐 시장에 떠도는 정보는 반만 믿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떠도는 정보는 10%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만큼의 가치도 없습니다. 정말 고급 정보라면 내 귀에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미 귀에 들어올 정도의 고급 정보, 내가 막 우수한 인맥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닌데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결정을 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지인으로 계시다면 혹시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내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그냥 비슷한 수준이라면, 나와 비슷한 수준, 비슷한 환경에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 같은 개미들한테 떠도는 정보가 고급 정보여야 봐야 얼마나 고급 정보겠습니까? 근데도 그런 정보에 혹해서 너한테만 해주는 얘기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돈 되는 정보면은 본인이 주식 매입해가지고 사지 왜 그거를 나한테 얘기를 해주나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는 분이 평상시에도 나한테 그렇게 막 금전적으로 막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 있던가요? 네. 그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실 필요 하나도 없고요. 그런 얘기 듣고 주식 투자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주식시장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건전하게 접근을 하면 정말 그거 이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부터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가치 투자로 건전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거다 이런 욕심 버리세요. 물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은 그만큼 자신이 있고 능력이 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그 정도 자신이 있고 능력이 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방송이 이런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알려드리는 이런 방송을 왜 보시겠어요? 그분들이 방송을 하시겠지 차라리.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그래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게 맞아. 내 성향에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장기 투자를 할 만큼 인내심이 강하지 않아. 조바심이 심해서 나는
그렇게 오랜 기간 못 기다리겠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방송 끄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그런 방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 검증된 방송을 찾아서 그런 방송을 시청을 하시면 돼요. 굳이 장기 투자를 고수를 하겠다라는 이 방송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게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방송을 계속 보실 분들은 그런 욕심을 버리고 가치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를 진행을 건전하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꾸준히 노력하셔가지고 머리에 지식을 많이 담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업종 분석하고 명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업종 선정을 하시고 그 업종에 투자를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자산도 늘어날 겁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 앞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자산을 늘려주시면 그 아이는 결코, 우리의 아이들은 결코 이 험난한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인 부가 만족이 된다고 해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부가 뒷받침이 돼야, 경제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그나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실천이 중요해요. 오프닝 방송에서 주식계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똑같습니다. 지금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아이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하세요. 아이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하시고, 아이의 은행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그 해당 은행에 가가지고 주식계좌 연계계좌를 만드시면 되고요. 아이의 은행 계좌 자체가 아직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 계좌를 만들러 가세요. 만들러 가실 때 아이를 데리고 가도 신분증이 없으니까, 미성년자라 신분증이 없으니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런 거 띄워가지고 지참을 하고 가셔서 아이의 은행 계좌를 만들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꼭 데리고 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지고 가서 내가 친권자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부모가 얼마든지 자녀의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면서, 은행 계좌를 만들면서 그 자리에서 아이의 주식 연계 계좌까지 등록을 하시면 돼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아이 명의로 계좌 개설을 먼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 걸음을 안 하세요. 그거를 만들어 주고 아이의 주식 계좌까지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면 지금부터 종잣돈을 모아 주시고 그 종잣돈으로 주식을 매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날 첫날 종잣돈만 모으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을 선정을 하시고 그 종목을 결정을 하셨다면 그 해당 기업의 주가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다만 한 주, 두 주라도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면 그때마다 꾸준히 주식을 매입을 해주시면 돼요. 단기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 내일 조금 떨어질 때 살까? 그렇게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 그나마도 더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리시는 결과가 생겨요. 장기 투자는 한호가 한호가에 이렇게 타이밍을 잡으시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승 타이밍에 있다가 상승
기세에 있는 주가가 눌림목이 생겨가지고 잠깐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럴 때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런 판단도 아직 힘드시면 그냥 오늘 보는 저 주가가 가장 싼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입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이라고 선정을 했다라는 건 그 종목이 앞으로 꾸준히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 년 후의 주가보다는 오늘 주가가 무조건 싸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몇 년 후에도 안 오를 주가가 안 오를 종목을 선택을 하셨다?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그건. 몇 년 후에도 안 오르는 주식을 지금 나는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보유를 했다. 그거는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거고 분석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하셨다면 몇 년 후에는 틀림없이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그것도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런 타이밍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아이 통장에 7만 원이 모였네. 해당 종목의 주가가 6만 8천 원이네. 한 주 살 수 있네. 주식 계좌로 넘겨서 매입하시면 됩니다. 한 주라도. 그런 식으로 꾸준히 늘려주시면 돼요. 종잣돈이라는 건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걔가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거지, 종잣돈이 앉아서 놀고 먹고 있으면 결코 돈을 벌 수 없어요. 단 이전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금이 계속 통장에서 앉아가지고 놀고 있네. 빨리 투자를 해가지고 종목을 매입을 해가지고 자산을 불려야 되는데, 이런 조바심을 가지고 제대로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대충 매입하는 주식은 오히려 예수금으로 그냥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수금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면 최소한 원금 손실은 안 생기죠. 근데 제대로 분석도 안 하시고 섣불리 판단을 해가지고 대충 매입한 주식은 오르면 다행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 손실까지 생기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을 선정을 하시고, 그런 종목이 결정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예수금을 돌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꾸준히 한 주가 됐든 두 주가 됐든 10주가 됐든 매입을 할 수 있을 때마다 매입을 최대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투자라는 건 장기 투자의 특성상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좋은 수익률을 만드시려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상승하는 주가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조정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눌림목이 생기거나 주가가 살짝 내려갈 때, 그럴 때 포착을 해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악마의 주식에서 하고자 하는 분석 방송도 그런 타이밍을 찾아가서 거래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신 없으신 분들은 좀 더 분석에 관련된 공부를 하시고 방송을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자신이 생기셨을 때 그때 가서 종목 선정을 해도 늦지 않아요. 어차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입해가지고 차츰차츰 불려나가면서 보유를 해나갈 종목들이니까 한두 달 더 빨리 매입한다고 몇 주 더 산다고 몇십 주 더 산다고 큰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자신이 있으시면 매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자신이 없으신데 굳이 지금 섣부른 판단으로 잘못된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자신이 생길 때까지 좀 괜찮은 종목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주식 매입은 미루신다고 하더라도
은행 계좌에 아이 명의의 은행 계좌에 돈을 모아주는 거는 미루지 마세요.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무리 귀찮아도 아이 명의의 계좌를 개설을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냥 귀찮으니까 뭐 애 명의로 뭐 주식 투자 주식 계좌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할 거 뭐 있어. 그렇게 되면 주식 매입할 때도 내 걸로 한번 들어가야 되고 아이 걸로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뭐 내 계좌에 같이 넣어 가지고 운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정말 금물이에요. 분명히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 명의의 계좌로 투자를 하는 종목들은 초장기 투자를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10년, 20년 보유를 해나갈 종목을 사실 수도 있죠, 물론. 근데 그런 종목에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려놓으시면 돈은 계속 모이겠지만 그거는 완전히 노후 자산이죠, 노후 자산. 노후를 대비하는 자산이고 내가 어느 정도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뭐 아이가 대학교를 가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쓸 자산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 정도의 초장기 투자를 할 건 아니잖아요. 몇 년 간격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2, 3년 정도씩 이렇게 사이클을 잡아가지고 돌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할 건데 아이의 돈은 어설프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가 클 때까지 초장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건전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계좌는 별도로 아이 명의로 개설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야, 네 계좌 이제 네가 가지고 가서 이거 다 찾아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가라 하실 게 아니라 그 정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주식 투자를 해주셨으면 아이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해주셨으면 아이도 어느 정도 주식에 관심이 생기고 주식을 보는 눈이 좀 능력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주식을 다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화 시킬 게 아니라 아이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필요한 돈이 있으면 하다못해 뭐 대학 등록금 야 너 네 보유자산 많으니까 대학 등록금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이 통장에 억대 이상의 돈이 자산으로 남았다면 뭐 대학 등록금 거기에서 내는 거 그렇게 큰 무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등록금을 낼 만큼 정도의 수량만 맞춰가지고 매도를 해서 현금화 시키면 되는 거지 그걸 전부 다 현금화를 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설령 그거를 본인 계좌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착실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목돈을 만들어 줬다라고 합시다. 목돈을 만들었다라고 치더라도 차후에 그거를 아이한테 넘겨줄 때는 그때는 이미 목돈이 돼버렸기 때문에 증여세가 들어가든 상속세가 들어가든 세금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 세금 무시 못합니다. 억대의 돈을 증여를 한다 상속을 한다 몇 천만 원 날라가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를 하시면 애시당초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아이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거를 운영만 하신다면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자유로워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장기 투자기 때문에 매입할 종목이 생겼을 때 내 걸로도 매입해야 되고 아이 걸로도 매입해야 되고 어쩌다 한 번이에요. 어쩌다 한 번. 장기 투자가 뭐 매일 주식을 사고 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길 때 어쩌다 한 번씩 매입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게 귀찮아 봐야 몇 번이나 된다고 그게 귀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의 계좌는 아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개설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아이의 자산은 최대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으로 매입을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주로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경기 둔감주, 즉 우리 생활에 있어서 뭐 지금 현재 경기의 화랑 여부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꾸준히 필요한 그런 업종의 종목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내수제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뭐 의식주에 관련된 종목들이나 화장품이나 학용품 같은 생필품을 생산하는 업종들, 경기가 안 좋다고 뭐 화장품 안 바르고 공부 안 하고 학용품 안 쓰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업종들 중에서도 대장주나 주도주를 위주로 찾아서 투자를 해주시면 돼요. 해당 종목들을 찾아보시고 과거의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서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종잣돈이 1,000만원 미만일 때는 업종별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종목 정도를 선택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시는 게 유리해요. 이거는 뭐 많이 들으신 얘기잖아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장기 투자도 똑같습니다. 업종별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최대한 겹치지 않는 그런 서로 다른 두 개 정도의 업종을 선택을 하셔서 그 업종 내에서 가장 모멘텀이 강한, 이렇게 시장을 업계를 선도해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 가지고 찾아서 나눠서 주식을 매입을 해 주시면 돼요. 한쪽은 수익률이 조금 덜 나더라도 다른 쪽은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뭐 한 종목 딱 선택했는데 그 종목이 정말 굉장한 고수익을 올리면 그거 이상 좋은 건 없죠. 근데 그런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안전하게 나눠서, 항상 주식 투자는 안전한 게 최고예요.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거, 그게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해주시다가 나중에 차후에 종잣돈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뭐 1,000만원이 넘어가고 뭐 이러면 그때 가서 추가로 한두 종목 정도 더 선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또한 초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아이 명의로 투자를 해주는 아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종목을 훑어보시고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아이가 성년이 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성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그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해당 종목이, 그 기업이 성장성이 둔화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을 했던 그 정도의 가치까지 이미 주가가 올라간 거라면 굳이 미련스럽게 그 주가를 끝까지 보유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해당 종목의 주가가 이미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냥 미련 없이 그 주식은 매도를 하시고 그 돈으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돼요. 이미 뭐 고점까지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종목을 굳이 끝까지 붙잡고 가면 수익률만 점점 떨어지지, 이미 뭐 수익을 보기는 했지만 수익이 한참 많이 났을 때 파는 게 훨씬 낫지, 그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가는 종목들도 항상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꾸준히 확인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재무제표 같은 것도 훑어보시고, 그래서 갑자기 이 종목의 재무 상태가 안 좋아졌네, 해당 기업이 재무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네, 단기 차입금이 훅 들어왔네, 그러면 확인을 해보셔야죠. 그 단기 차입금이 왜 들어온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 위험계수가 좀 올라가겠는데 쉽게 개선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주식을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주식 끝까지 들고 있다가 그런 위험계수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 주가는 내려가죠. 주가가 내려가면 수익률이 훅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제가 좀 추천을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뭐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10살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 나이라면 종목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봐 보세요. 에이, 그 나이 또래 애들이 뭘 알아서. 아니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하고는 다르게,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더 그래요. 의외로 많은 생각을 하고 살고요. 그렇게 생각이 없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른들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고정관념을 쉽게 깨지를 못하는데, 의외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외로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이 집중을 하는 트렌드, 그런 트렌드를 자녀들이 얘기를 해줘서 아 그래? 나는 전혀 그런 걸 몰랐는데 그런 게 있었어? 확인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정말 그 업종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종목들, 그런 걸 본인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얻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네가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떤 업종이 꾸준히 발전을 할 것 같냐, 뭐 이런 대화들. 그리고 그런 걸 물어보면 애가 어리고 뭐 조금 더 고학년이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지는 않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부모들이 생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꾸준히 얘기를 한 번씩 나눠보세요.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좋은 결과가 생겼다라면 그거는 덤이죠. 그리고 혹시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아직은 뭐 진짜 뭐 그냥 뭐 묻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을 했다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종목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직접 결정을 하게 되셨다면 최소한 왜 그 종목을 매입하기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아이한테 알려주세요.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주면, 뭐 복잡하게 아이한테 뭐 재무제표를 봤는데 아빠가 재무제표를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애들이 재미가 없어서 듣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되려 주식은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만, 선입견만 심어줘요. 하다못해 단기 차익금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그냥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쉽게 뭐 일상적인 거에 좀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도 너한테 돈을 빌려가고 잘 안 갚았던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요즘 다른 친구들한테 또 돈을 빌리기 시작해서 빌린 돈이 너무 많대. 근데 그 친구가 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다시 찾아왔어. 넌 빌려줄 생각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 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이 기업도 똑같아. 은행에서 이 기업이 벌어오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그거 이상의 금액을 이 은행에서 자꾸 돈을 여기저기에서 빌려서 빚을 자꾸 내고 있으니까 은행에서 볼 때도 아, 내가 또 빌려주면 빚을 못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은 더 이상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지겠지. 그러면 돈이 없으면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가 힘드니까 기업이 돈을 버는데 써야 되는 그런 돈들을 못 쓰니까 그 기업은 앞으로 이익을 만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빠는 하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풀어서, 그래서 이 종목은 안 좋고 이 종목들은 뭐 왜 그 종목은 선택을 해도 되는지 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종목을 결정을 하시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런 이유들을 아이들한테 간단하게나마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날 때마다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주식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더불어서 경제관념도 생기고,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아, 아빠가 예전에 주식을 결정을 할 때, 매입할 주식을 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보고 요런 부분이 안정적이니까 이 주식은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또는 이 가지고 있던 주식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좋아져서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이런 안목들이 생기고 조기 교육이 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아이가 네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 이만큼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몇 주 사줬다라면, 아이 명의의 통장으로 몇 주를 사줬다면 이제부터 너도 삼성전자에 이만큼의 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네가 삼성전자에서 요만큼은 네가 주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아이들이 자꾸 그런 거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서 또 자연스럽게 경제관념이 생기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법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말 그대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한테 의미가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로또에 당첨되면 야, 나는 집 사야지, 빚 갚아야지, 아니면 뭐 해외여행을 몇 달 가볼까? 평소에 나는 이게 정말 갖고 싶었어, 이런 것들도 막 사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백날 첫날 행복한 상상만 하면 뭐하고 그런 생각만 하시면 뭐해요? 로또를 사야지. 어?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되든 낙첨이 되든 하는 거죠. 로또는 사지도 않으면서 로또에 맞아가지고 1등 당첨되는 그런 상상들만 하고, 뭐 공상과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상상과 공상은 다르죠. 그건 공상과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태까지 방송에서 드린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나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과연
그분들 중에 몇 분이나 실행에 옮기실지 정말 궁금해요. 진짜로. 전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랑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증거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제 아이가 미취학 아동이거든요. 벌써 8자리의 잔고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가예요. 저희 아이가 자산가예요. 8자리면 얼마인지 아시죠? 공이 8개라는 게 아니라 8자리의 단위를 가진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 집안이 특별히 부자인 것도 아니고요. 아이에게 뭐 재산이나 주식을 증여를 해줄 만한 재력이 있는 집도 아니고 재벌도 아닙니다. 저도 대출이 있고 빚이 있어요. 먹고 살기 막 이렇게 풍족하고 아주 넉넉하고 막 이런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실행만 옮기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최소한 은수저나 금수저로 키워주고 싶으시면 내가 부자가 돼서 나중에 물려줘야지, 지금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아이의 직접적인 보유자산을 늘려주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내가 부자가 됐을 때 그걸 아이한테 넘겨주겠다라는 불확실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부자가 못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야, 아빠가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했다, 미안하다, 단가요? 좀 무책임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부모가 반드시 자녀들한테 부를 물려줘야 그게 책임감 있는 부모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최소한 우리 부모님 시대랑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진짜 깨이신 분들 아니면 주식 투자하신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런 쪽을 알고 계시거나 직접적으로 뭐 업무가 연관이 돼 있거나,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때는 은행 이자도 고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90년대 중반에 은행 이율이, 적금 이율이 13%, 14%였어요.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도 못하죠. 그때 당시엔 그랬기 때문에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 굳이 무리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안 하셔도 됐었어요. 물론 주식 투자를 했으면 더 많이 버셨겠죠. 하지만 80년대, 90년대에 은행에 계셨던 분들은 그냥 은행에만 적금을 하고,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 적금을 찾아가지고 다시 목돈으로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그래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부동산을 사도 부동산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굳이 주식이 아니어도 많은 부를 만들 수 있던 그런 시대적인 여건이 되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사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신 저희는 그때보다 좋아진, 그때보다 유리한 장점이 하나 있죠. 정보가 넘쳐나요. 주변에 그런 뭐 주식에 대한 이런 소스 이런 거 말고 그런 정보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고 재테크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정보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경매를 하고 싶다, 부동산 경매를 하고 싶다, 조금만 찾아보시고 서점 가가지고 조금만 돌아보시면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입문서들도 많고,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봐도 그런 거 강의해주는 방송들도 많고, 그런 효율적인 정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효율적인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재산을 많이 못 모았으니까 미안하다, 너한테 물려줄 재산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땐 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들지 마시고, 부모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당연히 부자가 되시길 바라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부를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부를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만 그걸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기셔서, 오늘 방송을 한 내용을 실행에 옮겨가지고 정말 아이가 부자가 됐어요. 뭐 부자가 됐다라는 게 뭐 몇억 몇십억의 부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런 아이들이 보유 자산이 자기네 용돈하고 자기들 앞으로 들어오는 돈만 모아가지고 만든 불린 보유 자산이 몇 천만 원 정도 되면 많은 거죠. 부자죠. 그런 부자가 됐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보유 자산을 보시다가 부모들이 목돈이 아쉬운 상황이 생겨가지고, 야, 어쩔 수 없다, 제 통장에 몇 천만 원 들어있으니까 그거 좀 꺼내 쓰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그걸 꺼내 쓰고 안 꺼내 쓰고는 어디까지나 부모님들의 의지와 신념에 달린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아이의 자산은 지켜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아이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행에 한번 옮겨 보시길 권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실천이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이의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아이 앞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어주고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좋은 우량 기업의 종목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주식 자산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악마의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